이어서 우리 교재 81페이지 양식은 그림책은 성인이 유아에게 읽어주는 책이기 때문에 읽어주기 쉬우면서 유아의 수준에서 이해하기 쉬운 언어 양식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소리내어 읽을 때 언어의 리듬이나 생동감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지요. 전래동화의 경우는 옛날에 깊은 산속에 팥밭을 가꾸는 할머니가 살았대. 그런데 어느 날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지 뭐니. 와 같이 구어체의 표현을 통해서 마치 할머니가 손녀 손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양식이 많습니다. 유리 술라비치의 새벽에는 고요하고 명상적인 분위기에 절제된 양식이 사용되었고,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는 유쾌한 구어의 장난기 섞인 반복으로 유아의 웃음을 자아내는 양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82페이지에 새벽이라는 책이 안내가 되고 있는데요. 잠깐 들려드리면 달빛 아래 고요한 호수에서 할아버지와 손자가 배를 저어 나갑니다. 느리게 서서히 거치는 새벽, 검푸른 회색의 잔잔함은 어느새 초록이 되어 빛으로 가득한 세상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색채의 변화를 보여주는 책이 새벽이고요.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는 땅속에서 고개를 내민 두더지의 머리 위에 똥이 한 덩어리가 떨어지죠. 누구의 똥인지 찾으러 다니는 과정에서 여러 동물의 똥의 생김새와 똥 싸는 소리들이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죠. 의성어와 의태어의 언어 유희를 즐길 수 있는 그림책이기도 합니다. 미술적 요소를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그림책은 움직이는 갤러리라고 하는데요. 그림책의 그림이 단순히 이야기를 보조하는 사파가 아니라 이야기와 함께 정보를 전달하면서 유아의 감성과 신미감을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매체와 기법, 양식에 따라 다양한 질감을 형성하는 그림책의 그림은 예술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본문의 이야기와도 조화로운 통합성을 추구합니다. 컬리넌과 겔다는 기본적인 미술적 요소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고 해요. 선, 모양, 색. 먼저 선을 살펴볼게요. 선은 모양을 나타내기도 하고 굵기나 강도에 따라 질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선의 방향과 움직임, 굵기와 길이, 각도 등을 통해서 다양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직선과 곡선, 단정한 선과 산만한 선, 굵고 힘찬 선, 가늘고 약한 선은 독자에게 서로 다른 정서를 전달하죠. 예를 들어서 수직선은 냉정하고 차가운 느낌, 수평선은 안정감, 곡선은 따뜻함과 자유로움, 날카로운 Z자형 직선은 뭔가 빠른 운동성, 물결 모양의 선은 동적인 에너지를 표현합니다. 앤서니 브라운은 고릴라에서 무심한 아빠와 딸 사이의 냉랭한 관계를 자를 대고 그린 듯한 직선들의 사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기차 기억 니은 디글에서는 수평으로 달리는 기차 여행의 편안함을 떠올리게 하면서 소피가 화나면 정말 화나면에서는 복잡하고 산만한 선들의 묘사를 통해 소피의 폭발할 듯한 심리 상태를 보여준다고 해요. 존 버닝햄의 지각대장 존에서는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아 존재감이 축소된 주인공의 모습이 가늘고 약한 선으로 묘사되어 있기도 하지요. 고릴라를 한번 살펴보면 늘 바쁜 아빠를 대신해서 아빠가 사준 고릴라 인형과 동물원에서 가면서 주인공 한나가 행복해지는 이야기 책이고, 책 속에서 고릴라는 아빠를 상징하고 있겠죠. 숨은 그림 찾기식의 파격적인 화풍이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림책이 고릴라라고 합니다. 앤서니 브라운의 책이고요. 기차 기억 니은 디귿은 유아들이 좋아하는 기차를 따라가면서 즐겁게 한글 자음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한 그림책으로 색채의 절묘한 조화,
대담하고 간결한 터치가 특징입니다. 소피가 화나면 정말 화나면 책은 주인공 소피가 화가 많이 났을 때 보여주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이야기이고, 그를 모르는 아이도 느낄 수 있도록 강한 선과 색으로 화의 감정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몰리뱅이 딸 모니카에게 영감을 받아 만든 책이라고 합니다. 지각대장 존은 늘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로 지각을 하는 존과 그의 말을 믿지 않는 선생님이 지나친 벌을 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교육 현실의 이해와 관심, 소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고릴라에게 잡혀있는 선생님이 도와달라고 하자 존이 믿지 않고 거절하는 장면은 웃음을 자아낸다고 해요. 두 번째, 모양에 대한 부분은 모양은 선에 의해 둘러싸인 영역으로 독자의 관점과 사고를 나타내지요. 태양으로 날아간 화살은 기하학적 모양을 보여주고 있으며, 리오니의 파랑이와 노랑이라는 책에서 파랑과 노랑을 추상적 형태로 표현하였고, 부엉이와 보름달은 실제의 모습을 담은 재현적 형태를 보여줍니다. 모양에는 넓은 의미로 공간도 포함되는데, 에드영의 7마리 눈먼 생쥐는 검고 넓은 배경으로 공간을 표현하고 있으며, 에즈라 잭 키츠는 눈 오는 날에서 흰 여백을 통해서 눈 덮인 세상의 평화로운 세계를 묘사하였다고 합니다. 파랑이와 노랑이에 대한 내용은, 둘도 없는 친구 노랑이가 없어지자 파랑이는 온 동네를 돌아다니다 노랑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반가운 마음에 얼싸안으니 둘은 초록이 되어 버리고요. 초록이 된 파랑이와 노랑이를 엄마 아빠가 알아보지 못해 엉엉 울자 다시 파랑이와 노랑이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규칙한 동그라미, 기하학적 선과 모양으로 그려진 교실 장면은 색종이를 손으로 찢어 오린 듯한 거칠어 보이면서도 신선한 색감과 자연스러운 색의 혼합이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해요. 부엉이와 보름달을 살펴보면 추운 겨울밤 부엉이를 보기 위해 숲으로 가는 아이와 아버지, 추위와 무서움을 참으며 깊은 숲까지 들어가는 동안 아이와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해요. 부엉이와 소리를 흉내내자 커다란 부엉이가 나타나는 이야기를 시를 읽는 듯한 아름다운 문장과 원근감을 살려서 다양한 각도에서 그린 그림이 인상적인 작품이라고 합니다. 7마리 눈먼 생쥐는 이제 7마리 눈먼 생쥐가 코끼리를 발견했지만 각각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게 되면서 자신들이 본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진실은 전체를 보아야만 알 수 있다는 교훈을 보여주는 이야기고, 그림이 선명하고 색이 아름다운 책이라고 합니다. 눈 오는 날도 살펴볼게요.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린 날, 흑인 소년 피터가 눈 속에서 경험한 일들을 서술하고 있고요. 소중한 눈을 뭉쳐 주머니에 넣어 갖고 들어온 피터는 눈이 녹아 사라진 사실에 슬퍼하며 잠이 들고 또다시 눈 내리는 아침, 이번에는 친구와 눈 속을 걸어나가는 내용의 책이 눈 오는 날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색을 살펴보겠습니다. 색은 다른 요소들에 비해서 일러스트레이터의 상상력이 덜 개입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푸르고 잔디는 초록색이라는 사실과 노랑이나 빨강은 따뜻한 느낌, 파랑이나 초록은 시원하거나 차가운 느낌을 준다는 일반적인 생각이기 때문이죠. 작가는 이러한 색을 통해서 등장인물의 성격, 분위기, 정서 및 심리 상태를 표현합니다. 따뜻함, 시원함, 따뜻하고 다정한 감정의 교류, 심리적 위축과 소외감 등이 색을 통해 드러날 수 있죠. 몰리뱅이 소피가 화나면 정말 화나면에서 작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소피의 감정 상태를 빨강으로, 화가 가라앉아 평안해진 상태를 파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리 슬로비치의 새벽은 밤부터 아침까지의 시간적 변화를 색을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위즈너의 글없는 그림체의 이상한 화요일에서도 푸른색의 배경을 통해서
저녁과 아침의 시간적 배경을 환상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즈라 잭 키츠의 눈 오는 날이나 완다 가그의 100만 마리 고양이는 흑백을 효과적으로 대비시켜 표현한 작품이라고 해요. 이상한 화요일은 화요일 저녁 개구리와 두꺼비들이 하늘을 날기 시작한다고 해요. 공중에서 돌기도 하고 사나운 개도 도망치게 만들고 다음날 아침 경찰은 연꽃 잎사귀를 조사하고 목격자의 진술을 듣지만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또다시 다음 주 화요일 저녁 이번에는 돼지들이 하늘을 날기 시작하고 상식과 질서를 벗어나 글없는 그림만으로 환상의 세계를 표현하는 이 책은 1992년 칼티코상을 수상했다고 해요. 100만 마리 고양이는 보헤미아 미나로 했던 노부부가 100만 마리 고양이를 고양이 중에서 딱 한 마리만 데려가서 키우기로 한다는 거예요. 100만 마리 고양이는 서로 자기가 제일 예쁘다고 싸우고 모두 죽고 가장 못난 고양이 한 마리를 살아남게 됩니다. 자신을 낮추고 조용히 있던 고양이만 노부부에게 선택되어 사랑받고 살게 된다는 이야기라고 해요. 좀 내용이 교훈이 있지만 삶과 죽음이 치열한 거에 대한 부분이 적나라합니다. 네 번째 질감을 살펴보겠습니다. 질감은 그림 표면의 느낌으로 실제감, 운동감, 거칠고 부드러운 정도 등을 나타내는데요. 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은 호기심을 유발하지요. 점토로 빚은 인형과 흑담, 지푸라기로 표현한 주경호의 우리 할아버지가 꼭 나만 했을 때 질감이 살아있는 책이고, 마르쿠스 피스터의 무지개 물고기는 반짝이는 물고기 비늘을 사용하였고, 마찌와 신기한 돌에서는 반짝이는 돌을 홀로 그림으로 표현하여 요하로 하여금 만져보고 싶은 욕구를 갖도록 만듭니다. 곽연권의 그림은 사물놀이 이야기도 한지와 수묵 담채와의 느낌으로 전통적인 질감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고 해요. 그 예로 우리 할아버지가 꼭 나만 했을 때의 내용은 27편의 우리나라 전래동요를 실은 책으로 의성어, 어태어, 라임의 언어놀이를 즐길 수 있는 책이고요. 그림 작가는 흙, 점토, 종이, 나무 등을 이용해서 만든 인형사진으로 입체감 있게 책을 구성하였다고 합니다. 닭종이 같아요. 느낌이 보니까, 책 표지를 보니까. 마쭈와 신기한 돌의 내용은 반짝이는 신기한 돌을 가지고 조상들을 찾아 모험을 떠난 마츠는 신기한 돌로 인해서 행복하게 끝난다는 이야기와 슬프게 끝난다는 이야기로 이중적인 결말을 보여줍니다. 마르쿠스 피스터의 무지개 물고기와 동일하게 홀로그램을 이용한 그림책이라고 해요. 이거 되게 매력적인데요. 마쭈와 신기한 돌. 그래, 선택했어. A냐 B냐. 그래서 A의 결과와 B의 결과가 달라지는데요. 사물놀이 이야기는 우리나라 고유한 음악이면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물놀이를 유아의 수준에서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그 속에 담긴 뜻과 기원을 신화의 형식으로 풀어낸 창작 그림이기도 합니다. 디자인은 작가의 구도, 배치, 원근법 또는 조망을 사용하여 그림을 묘사한 것인데요. 모리스 샌닥과 괴물들이 사는 나라에서 글자와 그림의 배치, 그림 크기의 변화 통해서 현실 세계와 환상 세계 간의 이동을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원근법을 이용한 작은 집 이야기가 그의 한 예고요. 곰 사냥을 떠나자에서도 곰 잡으러 간단다, 큰 곰 잡으러 간단다, 우린 하나도 안 무서워라는 반복적인 문형과 문제 상황, 의성어와 의태어를 통한 문제 해결 과정이 공간적으로 리듬감 있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 작은 집 이야기와 곰 사냥을 떠나자 내용을 살펴보면, 작은 집 이야기의 내용은 작은 집이 있던 언덕이 도시로 변하는 과정을 차분하고 객관성 있게 묘사하고, 나선형으로 그려진 문장과 S자형의 독특한 구도가 돋보이는 그림책이라고 해요. 곰 사냥을 떠나자 이 책은 반복 구조와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순환적 구조를 가진 그림책입니다. 풀밭, 개울 등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사각, 서걱 같은 의성어, 리드미컬하게 반복하면서 글씨의 크기가 점점 커져 읽는 사람이 점점 크게 소리내어 읽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매체와 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책의 매체와 기법은 점차 다양하게 시도되어 최근 출판되는 그림책의 경우에는 채색 기법과 드로잉, 판화, 콜라주, 스크래치, 보드, 사진, 컴퓨터 그래픽, 점토 조각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요. 채색 기법으로는 부드럽고 섬세한 느낌을 주는 수채화 물감의 사용과 안료에 무엇을 섞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템페라 물감, 아크릴 물감, 유화 물감 등의 불투명 물감의 사용을 볼 수 있습니다. 드로잉 기법에서는 연필과 콩테, 색연필 등이 사용되며 판화 기법과 콜라주의 사용도 그림책에서 다양하게 시도됩니다. 에릭 카레의 작품들은 다양한 색상과 무늬의 종이들을 콜라주하고 크레용을 사용하여 함께 그림을 구성하게 됩니다. 존 버닝햄의 구름나라에서는 사진 기법과 콜라주를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현대 그림책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매체와 기법을 혼용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유에로의 쪽빛을 찾아서는 헝겊의 염료와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였고, 이영경의 아시방 일곱동무는 화선지와 악교를 사용하였고, 윤미숙의 팥죽 할멈과 호랑이도 새로운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 한지를 사용하였다고 해요. 그 예로 배고픈 애벌레의 책과 쪽빛을 찾아서 구름나라, 아시방 일곱동무 책을 앞서 설명드렸는데, 배고픈 애벌레는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가 월화수목금토 일에 여러가지 음식을 차례로 먹고 배탈이 나자 일요일에 싱싱한 나뭇잎을 먹고 괜찮아지거나 또 크고 뚱뚱해진 애벌레가 고치를 만들어서 들어간 후 나비가 되어서 태어나는 나비의 한사리를 보여주는 그림책이지요. 제가 학부 때 여러분 나이 때 이 배고픈 애벌레로 수학 관련한 활동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쪽빛을 찾아서는 하늘과 바다를 닮은 쪽빛을 자연에 찾기 위해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자연에서 얻은 쪽풀로 물감을 내어 옷을 만들고 그 물이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물장이의 모습을 그린 그림책입니다. 구름나라는 가족과 함께 산에 올라갔다가 절벽 아래로 떨어진 알버트를 구름나라 아이들이 구출하게 되고 함께 재미있게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하늘과 구름 사진에 사람의 모습을 그려붙인 독특한 기법을 사용한 그림책이지요. 아시방 일곱동무는 규중 치루 쟁론기를 원작으로 빨간 두건 아가씨의 바느질을 돕는 자, 가위, 바늘, 실, 골무, 인도, 다리미 일곱동무의 자기 자랑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아가씨와 일곱동무는 누구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화해하는 거, 또 미나풍의 익살스러운 그림이 재미있다고 해요. 7번째, 양식을 찾아보겠습니다. 양식은 그림책 일러스트레이터의 예술적 취향과 개성을 의미하는데요. 유화 문학의 그림책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양식의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재현주의, 표현주의, 인상주의, 초현실주의, 만화, 민속 그림, 이렇게 6개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현주의는 사물과 사진과 같이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실에 가까운 형, 색, 비율을 지니고 우인화된 동물의 경우도 실제와 흡사하게 표현합니다. 그 예로 동강의 아이들이라는 그림책이 있는데요. 엄마를 기다리는 동생을 데리고 엄마를 마중 나간 오누이와 동강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여주는 그림책입니다. 동강의 계곡, 짙푸른 녹음, 맑고 깊은 물, 바위, 모래밭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강가의 바위로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나타낸 그림 속의 숨은 그림을 발견하는 것도 재미있는 묘미라고 합니다. 표현주의에 대한 사례를 보면 사물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사실주의에 반발하여 등장하는 사조로 작가의 느낌을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선, 공간, 색, 형태, 질감,
구도와 같은 미술적 요소를 의도적으로 변형하고 조작하여 과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씩씩한 마들린느의 내용이 안내가 되고 있는데요. 기숙사에 사는 씩씩한 소녀 마들린느는 갑자기 배가 아파 맹장수술을 받습니다. 평소에도 겁이 없고 용감했지만 맹장수술 자국까지 보여주며 자랑을 하자 이를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모두 배가 아프다고 소동을 부리는 이야기라고 해요. 인상주의의 사례를 살펴보면 인상주의는 빛과 색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여 마술적이고 꿈같은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에드 영, 론 포포, 존 버닝햄, 건피 아저씨의 뱃놀이가 그 예라고 해요. 론 포포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 전래 동화인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중국 버전이라고 합니다. 책에서는 까만 늑대가 딱 되게 눈을 부르키고 이렇게 있어요. 론은 늑대, 포포는 할머니를 뜻하는 말로 결국 늑대 할머니를 말한다고 합니다. 마치 살아있는 듯한 그림을 약간 무섭기까지 해요. 진짜. 초현실주의 사례는 초현실주의 그림은 통념을 깨는 풍자적 색채가 강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이미지와 부조화를 포함합니다. 크리스 반 알스버그의 자수라, 끝나지 않은 이야기 주만지, 데이비드 위즈너의 이상한 화요일, 앤서니 브라운의 고릴라 등이 있고요. 자수라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주만지의 내용은 엄마 아빠가 집을 비운 사이 주인공 형제가 자수라라는 게임을 통해 우주 탐험을 하고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주사위를 굴리고 말을 움직이면 별똥별 소나기가 내려 지붕에 구멍이 뚫리고 다시 주사위를 굴리면 중력이 사라지고 블랙홀에 빠지는 등의 위기에 처한다는 초현실주의의 예로 자수라 끝나지 않은 이야기 주만지. 제목이 조금 어렵네요. 만화의 사례는 선을 주로 사용하여 인물의 특성을 묘사하고 형태를 단순화하거나 과장하여 유머러스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유아에게 친숙하고 흥미있는 양식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윌리엄 스타이그의 당나귀 실베스터와 요술 조약돌 데이빗 세논의 안돼 데이빗이 있습니다. 이 책 정말 재밌습니다. 안돼 데이빗, 이 책 내용은 쉴 새 없이 말썽을 피우는 데이빗 엄마와 선생님을 이제 늘 안돼 데이빗 하고 야단을 치지만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 말썽꾸러기를 데이빗을 사랑하는 엄마와 선생님의 모습이 담긴 밝은 원색 그림이 돋보이는 작품을 이제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속 그림의 사례로 민속 그림은 고유한 문화와 전통이 드러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한 민족 고유의 문양이나 색, 또 속적인 상징이나 심리적 원형을 소재로 하는 양식이고 정승각의 까막나라에서 온 삽사리는 우리 고유의 단청색과 고대 동물이 등장하고 게일 헤일리의 이야기 아프리카 전통 문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야기라는 책의 내용도 안내를 드릴게요. 아프리카에 전해지는 옛 이야기로 독특하고 대담한 목파 하나가 아프리카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세상에 이야기가 없던 시절 거미 아난스가 무시무시한 이빨이 있는 표범, 불처럼 쏘는 말벌, 사람 눈에 안 보이는 요정을 거미줄로 묶어서 하느님께 바치고 이야기를 이제 와서 세상에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8번째 글과 그림의 관계. 이거를 살펴볼게요. 시간이 좀 애매한데요. 우리 교재 92페이지. 글과 그림의 관계는 다음 차시에 이어서 자세히 리딩해 드릴게요.